이러한 자외선, 과연 피부에만 문제를 일으킬까요? 눈점막은 일반 피부보다도 훨씬 연약한 조직으로 역시 자외선에 매우 취약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환을 보면 제일 흔하게는 각막 화상, 각막 표면 질환 화상이 있을 수 있고요. 결막 질환으로는 익상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군살이 자라 들어가는 검은 동자로 자라 들어가는 질병이 있고요. 저희가 제일 흔하게 잘 알고 있는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죠. 백내장이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지만 자외선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진행을 좀 더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악화에 영향을 주고요. 망막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황반변성이라고 이제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황반변성이 자외선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직접 태양을 보거나 자외선을 직접 보는 경우에는 망막의 광손상이라 그래서 망막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선글라스겠죠. 멋쟁이들의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소중한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도 현명하게 선택해야겠죠. 선글라스 중에서 너무 멋을 내서 너무 사이즈가 작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외선 차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게 좋고요. 눈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되고 오히려 색이 너무 어두운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짙어지면 우리 동공이라고 그러죠. 눈 안에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동공이 있는데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요. 밝은 데 가면 이게 눈 자체에도 이제 방어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이렇게 쫙 좁아져서 눈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오히려 동공은 더 커지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자외선은 더 많이 눈 안에 침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색깔이 짙은 선글라스가 좋은 건 아니고 자외선 차단이 충분히 잘 되고 적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유레카! (1796년) 완성된 수원 화성은 국내외 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성입니다. 화성 행궁을 둘러싼 육중한 성벽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4대문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홍문 등이 잘 조화돼 있죠. 원래 10년을 목표로 지어진 화성은 1794년 축조 2년 반 만에 완성되는 기적에 가까운 공사 기간을 자랑합니다. 흉년 때문에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뺀다면 실제 성곽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8개월. 정약용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요? 다사는 수원 화성 축조에 효율적인 건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속한 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그는 표준화된 자재 공급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성설 5번 벌석 지침에서 돌의 등급을 미리 매겨 깎고 자르는 원칙을 정했죠. 부석소에서 떠낸 돌을 대중소로 규격화해 축성 현장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미리 다듬은 돌로 삼각을 쌓으며 공사 시간은 대폭 축소될 수 있었죠. 당시의 기술로 18만 개가 넘는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았다는 사실은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그 이면엔 백성을 생각한 정조와 정약용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돌을 다듬은 장인들에게 후한값을 지불하고 수시로 잔치를 열어 백성들은 더 힘을 내 공사에 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동원했죠. 유역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몇 년에 며칠 동안은 국가일에 동원해야 된다. 밥도 다 싸들고 와야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할 턱이 없죠. 일하는 척만 했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10년을 계산했는데 이제 노동 일당을 주고 돈을 주다 보니까 달라졌죠, 상황이. 이와 더불어 서양 기술 속에서인 기기 도서를 바탕으로 정약용이 개량 발명한 10여 종의 건축 장비들이 공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기 힘든 돌을 날라주는 이 특수 운반 장치들은 백성의 수고를 더는 획기적인 장비들이었죠. 특히 오늘날 가장 유명한 것이 당시 실정에 맞게 개량한 조선판 기중기인 거중기입니다. 이는 40근의 힘으로 600배 이상의 돌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중국의 기중기보다 4배나 뛰어난 성능이었죠. 유레카! 전통주의 과학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무슨 전통주입니까? 이게 뭔 과학이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거죠. 제 맛이라고 가득 부어볼까요? 네, 가득한만 부어주세요. 더 부어? 네, 아니 넘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마술입니까? 이 잔은 바로 개영배라는 잔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욕심을 버려라. 특히 술 역시 무력을 버려라. 버려라. 적당할 만큼만 마시고 적당할 만큼만 벌고 그런 의미를 담는 술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영배라고 개영배. 아주 특이한 술잔이 있더라고. 개영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게 원래 도공 중에 우삼돌이라는 이름도 없는 어떤 도공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금님한테 진상하다가 너무 도공이 잘한다고 해서 이름도 줬어요. 우명옥이로. 그래서 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막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내가 그러면 술잔 하나 만들 건데 내가 정말 의미 담은 어떤 삶의 의미를 담은 술잔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개영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70% 정도 찼을 때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이거 잔을 다 채워버리면 물이 조금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담겨있는 어떤 의미 있는 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예. 우리의 전통 술잔 개영배. 가득함을 경계하라는 뜻의 이 술잔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영배의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개영배의 핵심은 바로 이 둥근 기둥. 잔을 채운 수압이 기둥 안쪽의 대기압보다 커져 술이 잔의 밑바닥과 연결된 통로 끝까지 빨려 들어간다.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물을 누르는 공기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아지고 이로 인해 물이 저절로 빠지는 원리인 것. 이처럼 개영배에는 술잔 하나에도 과욕을 경계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유레카! 도시농업협동조합과 연계, 도심의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녹색 커튼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녹색 커튼을 조성해 건물 내부 온도를 2, 3도 가량 낮추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색 커튼이란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녹색 식물을 심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농업 차원에서 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사를 해보다가 녹색 커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커튼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 커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재하는 작물은 주로 덩굴 식물. 여주나 제비콩, 풍선초, 나팔꽃 등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종류죠. 녹색 커튼의 장점은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식물이 쑥쑥 자라 햇빛과 열은 차단하고 바람은 순환하게 돕는다는 점이죠.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뭐 심는 것도 항상 이열도 너무 깊게 심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 지표랑 여기랑 맞다고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식물이 입속에 물을 내뿜는 증산작용을 하는 덕분에 녹색 커튼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낮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커튼이나 유리의 단열 효과는 40에서 60%인 반면 녹색 커튼은 80%에 이르는데요.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녹색 커튼은 햇볕이 가장 따가운 7월 중순에 활짝 펴서 9월 말까지 그 기능을 유지합니다. 유레카! 에너지 하비스팅.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 수확입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뜻하죠. 그렇다면 수확할 가치가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운동할 때 몸에서 배출하는 열 에너지는 최대 700와트. 성인 한 명이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는 0.1에서 0.3와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경우 40 마이크로리터당 0.4 밀리와트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실제 운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료의 18%, 나머지는 엔진과 배기가스 열로 버려집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방송국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계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또는 뭐 빛 에너지 또는 진동 에너지,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자기기들의 소비 전력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전력의 에너지도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다 에너지더라는 거죠. 이 에너지들 중에 전기 에너지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버려져 있는 에너지들을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브라질의 한 축구장에선 앞전 타일을 설치해놓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모아 야간 가로등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역 개찰구에선 매일 출퇴근하는
약 300만 명의 발걸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유레카! 요즘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정말 예전 회식만 해도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특히 막 송년회나 뭐 이런 거 엄청 힘들었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이 술을 즐기셨는지 좀 저는 알아보고 사실 싶어요. 이 게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왕게임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왕게임이요? 네. 아 갑자기?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 진짜 왕게임하고 놀았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영의정, 차의정, 러브샷. 러브샷. 네. 뭐 이런 누가 거? 왕이야 해가지고 왕이 바뀔 수도 있고. 진짜 어떻게 즐기셨을까요, 네. 진짜? 그 보면 이제 신라에 보면 이제 주사위 놀이가 있어요. 주령구라고 하는 주사위인데 14면체로 생겼어요. 14면체인 모양도 특이한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면마다 또 이게 벌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불려서 나오면 뭐 술 3잔을 원샷하기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원샷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 3잔을 한 번에 마시기. 예.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팔을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다 마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보니까는 음진대소, 그러니까 술을 비우고 나서 이제 크게 웃어야 되고 호탕하게 웃어야 되고 그런 벌칙이 걸리면 그것대로 이제 그거를 벌칙을 수행하면서 먹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재밌게 이제 놀면서 먹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령구가 14면체잖아요. 네. 근데 그 수학 혹은 과학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답면체는 사실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밖에 없어요. 근데 14면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6면체잖아요. 그럼 1부터 6까지 똑같은 확률로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그 6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면의 사각형의 면적이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14면체 그 주사위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그 육각형하고 사각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사위를 굴렸을 때 육각형이 더 자주 나오거나 사각형이 자주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서 봤더니 그 전개도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거의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14면체지만 사각형 면이나 육각형 면이 똑같은 확률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점점 개선했겠지. 야,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술 먹는 것만 나오잖아. 야, 이쪽 좀 깎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겠네요. 네, 좀 뭔가 개선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는 문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술잔을 물에다 띄어가지고 마시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벗삼아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노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유레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폐기되는 LED 칩의 원래 목적을 살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빛을 선물하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약 1년간 연구 끝에 오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를 개발했습니다. 조그마한 초 하나와 받침대 위에 올리는 한 컵의 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돼 외부 전력 없이 LED 램프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은 스탠드는 전기가 닿지 않아 더욱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빛을 선물해 줄 수 있었는데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전원을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열전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촛불의 열기가 열전 소자에 닿을 수 있게 스탠드 본체와 초 스탠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올리면 램프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초가 연소될 때 나오는 자투리 열과 물의 차가운 온도가 열전 소자에 전해지며 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
이러한 원리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또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수집할 건가. 에너지 하베스팅, 버려지는 열을 가지고 빛을 만드는 하베스팅은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촛불이 다 있을 때 그 많은 열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연소실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고 또 이제 많은 열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위쪽 면은 또 차가워야 되니까 그 충분히 차갑게 하려고 이 방일판 설계가 들어간 거죠. 열전 소자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선 소자에 전해지는 온도차를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열 차단막과 지별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별판은 열전 소자의 아래, 촛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촛불의 열기를 모아 열전 소자로 전해줍니다. 열 차단막은 컵이 닿는 부분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덕분에 물이 가열되는 속도가 느려져 온도차를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죠. 유레카! 이번 저녁에 40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초밥 체인점. 이곳에선 고급 초밥을 백엔의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의 맛과 저렴한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식당. 이곳의 초밥장에는 다름 아닌 기계다. やはり低価格で高品質なものを提供するときに原材料費を下げ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人件費をいかに下げるかというところがポイントにな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その人件費を下げるためにロボットを導入しています。例えば1日で言いますと12時間以上営業しますんで、そうなってくると多分休みなく動ける分ロボットはもっともっとメリット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もともと今はもう技術もだいぶ発達しまして、職人さんが握るよりもね、より空気を含んだふんわりとしたシャリを握れるようになってますし、ロボットのスピードも職人さん5人分の働きをしてくれるようなスピードになってま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스템을 기계화했다. 사람의 손길로 제공되던 서빙은 식탁 옆을 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대체한다. 특별히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모니터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다. 주방에서는 주문받은 메뉴를 개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주문한 식탁까지 곧바로 서빙된다. 주문부터 서빙까지 손님과 직원의 대면이 없는 방식. 획기적인 인력 감축의 1등 공신은 단연 자동화 시스템이다. 식탁을 치우고 계산을 하고 마무리하는 건 역시 모두 기계의 목.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기계들을 관리하는 몇몇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一番分かりやすいワンコインでこんなものが食べれるかというところですよね。だから今食材費もどんどん上がってくる中でかなり苦しいですけども、ロボット以外にも例えばIT だったり AI だったり、そういうふうな最新の技術をどんどん導入して無駄をなくしていくっていう取り組みを続けて100円を維持しています。 최고의 음식과 저렴한 가격, 매출의 증대와 비용의 절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욕망 사이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기계를 선택했다. 将来的にはやはりもっともっと人が減っていく、ロボットがその人の代わりを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います。はい。ユレカ!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제각각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체의 물질은 분자들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이므로 밀도가 가장 크고, 액체는 고체에 비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 고체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들은 매우 자유롭게 플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가 가장 멀죠. 물론 물질의 종류마다 밀도는 다 다르지만 이렇듯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밀도의 크기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액체인 식용유에 고체인 얼음을 넣으면 얼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액체와 고체의 밀도 크기가 바뀌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이 아닌 물에 얼음을 띄우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얼음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동동 뜨게 되는데요. 물에는 잘 떠오르던 얼음이 왜 기름에는 가라앉는 것일까요? 물과 기름 그리고 얼음을 삼자대면 시켜봐야겠습니다. 헐, 이건 뭐 얼음땡놀이도 아니고 중간에 멈춰서 그야말로 얼음! 이 아이러니한 현상의 비밀은 바로 물의 특이한 성질 때문인데요. 물은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로서 액체 상태일 때는 얼음의 고체 상태일 때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물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얼음, 기름 순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얼음이 가라앉지도 완전히 떠오르지도 못한 얼음 땡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